네, 이전 시간까지 요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정부에서는 PSST라는 그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PSST는 세부 요건으로 보면 problem, 어떤 문제가 우리 고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스케일업, 성장 가능하면 우리 팀은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요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수행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보통 한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설립이고요. 보통 이제 매출, 고용, 투자 요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설립 자체가 원래 돼 있으니까 보통은 매출, 고용, 창출, 투자 외 글로벌이라는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 작성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이 창업 지원 그러니까 초기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보면 PSST에 의해서 선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 좀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메모를 했으면 좋겠는데 메모하실 여력이 안 되시니까 여기 보면 HW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업을 써놨는데요. 뭐 스케일업 전에 저는 서바이벌도 하나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남고 성장할 것이며 우리 팀은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서 양식에 보면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프로블럼,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목적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크게 보면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데 이 누구는요 이용자가 아니고 고객입니다. 대표님들이 주로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용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아이의 분유 부분이에요. 예시로 아이가 먹지만 엄마가 구매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구매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 기준으로 글을 써주셔야 돼요. 대표님들이 대부분 보면 돈 내는 사람 기준으로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용자 위주로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서를 쓰시는데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수익 모델의 빈곤 또는 빈약한 수익 모델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문화 콘텐츠 쪽 관련된 분들이 주로 또는 관광상품 쪽 관련된 아이템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작성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로서 또는 K-팝이나 K-컬처로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를 글로벌로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가 주를 이루면 안 돼요. 그거는 한국관광공사나 콘텐츠진흥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할 얘기지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인 그 분들 중에서 우리의 고객들이 누군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추상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와 관련해서 우리 돈 내는 우리 고객들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부 항목에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끔 요 내용과 관련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유튜브로 업로드가 되니까 제가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한다라는 걸 감안하시고요. 일단은 거기 지원 금액이 1억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1억에 맞춰서 써 놓으십시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뭐가 있냐면 1년에 꼭 한두 건이 아니라 세네 건씩은 있다고 보는데요. 지원 금액이 1억인데 나는 뭐 개발만 하면 되니까 한 3천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제안서에다 3천만 원이라고 써놓으시는데요. 희한하게 그런 업체일수록 되게 사업 내용이 좋아요. 막 팀도 좋고. 그래서 평가위원들이나 수행 주관기관들에서는 되게 많이 주고 싶은데요. 대표님이 3천만 원이라고 써놓으니까 저희 더 드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3천만 원만 집행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냥 1억이라고 돼 있으면 1억을 써놓으세요. 그럼 붙은 다음에 다시 재조정됩니다. 근데 반면에 R&D와 관련해서는요. 예산 사용 내역서를 되게 꼼꼼히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 쪽에서는 뭐 사업 변경, 수정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 변경 신청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창업을 많이 안 해보셨기도 하고
이 외주 업체나 이런 업체들을 되게 변경이 쉽게 가능한데요. R&D 쪽으로 가면요. 되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외주 업체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조사한 업체들이 어쨌든 평가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R&D 쪽으로 가면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과 관련한 예산 소요 내역을 되게 꼼꼼하게 잘 작성하셔야 되는데, 창업 쪽에서는 굳이 그렇게 엄청나게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개의 지원 사업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끔은 제가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중간에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브로커라는 용어가 나쁜 용어는 아닌데, 적어도 이 영역에서 브로커가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험이 끼거나 세무 쪽 기장 대행이 끼면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대신 작성해주고 뭐 이렇게 사례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비공식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창업기획사 즉 엑셀러레이터들은 이제 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공보수를 받아도 되는데, 기타 다른 업종들은 성공보수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뭐 빌미로 해서 뭔가 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세무 쪽 기장을 같이 놓고 하시면서 예산 사용 내역을 되게 막 꼼꼼하게 막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창업 쪽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R&D를 가시면 대표님이 더 잘 하셔야 돼요. 비교 견적 같은 거 내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거는 대표님이 더 잘 하셔야 되니까요. 굳이 그런 업체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보시면 되고요. 실제 작성하실 때 보면 출구 목표 및 전략 부분에 있어서 현황과 좀 잘 안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낮았는데요. 첫 해에 나왔을 때는 여기에 이제 3대 이슈가 투자, 그러니까 엑시트, M&A, IPO였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VC가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엑시트, M&A, IPO 이게 맞는데요. 이제 아직 창업도 안 한 예비 창업 패키지한테 엑시트, M&A, IPO 전략을 작성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첫 해 보고 되게 답답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아주 많이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 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들 여기 보면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요, 수출 증대, 수입 대체 요 키워드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 그다음에 고용 창출 뭐 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 키워드는요, 창업진흥원 프로그램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업 평가 때는 굳이 이 항목에 힘 주실 필요 없어요. 근데 사회적 경제, 임팩트, 협동조합일 땐 요 그 항목,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나오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런 항목들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지원 사업 즉 R&D에 관련해서는 대표님들께서 창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까 요 창업 지원에서는 제가 사업성에 관련해서 사업성이 주고 부가 기술성이고, 여기 연구개발 지원에서는 기술성이 그러니까 메인이고 사업성이 서브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제안서에서도 보면 여기는 아이템, 첫 페이지에 아이템이 나오고요. 여기는 개발 기술의 개요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이 페이지는 요거는 창업진흥원의 PSST 그냥 일반적인 창업 지원의 평가 목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 오른쪽은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 즉 그 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의 목차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지금 1번, 4번, 7, 8번 항목에 대해서 제가 박스를 쳐놨죠. 여기 항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먼저 보는 항목들인데요. 뒤에서 이 R&D 파트는 한번 더 볼 건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R&D와 관련해서 정말 큰 기업에서 막 100억, 200억짜리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때 총괄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근데 꼴랑 뭐 1억, 2억 많아봐야 4억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떨어진다. 근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냥 잘 못 쓰셨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기존에 계셨던 곳과 이곳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곳이에요. 왜 다르냐면요. 기존에 계셨던 곳은 그 연구소장, 지금은 대표님이셨던 그 연구소장님의 역량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속해 있던 회사의 역량과 회사의 규모를 보고 줬어요. 다르게 얘기해 정말 그 회사가 연구소장님이 정말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그 회사를 나왔을 때 그 부서가 없어질 정도가 돼야 역량이 뛰어난 겁니다. 연구개발 부서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뭐 존재 자체가 막 부정당할 정도로 막 존재가 휘청거릴 정도면 되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신 건데 그 정도 되면 회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개인화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뭐 공공기관이나 또는 상대 업체에서는요, 상대 기관에서는 회사를 보고 그 프로젝트를 준 거지 대표님, 그 연구소장이었던 대표님을 보고 그 과제를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옛날 스타일로 쓰세요. 보통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창업적으로 갔을 때 또는 연구개발로 갔을 때 발표 시간 15분에, 그러니까 연구개발 지원사원 발표 시간 15분에 질의응답 15분 이렇게 줄 때가 많아요. 아니면 20분, 10분 주거나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7분 발표, 8분 질의응답 줘요. 그럼 15분. 최근엔 조금 늘어서 그렇지 중간에 한 재작년, 19년 이전까지는요.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도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막 몇십억짜리 할 때는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줘요. 그러다가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하잖아요. 발표를 못 하세요. 그냥 그 스타일로 가시면 안 되는데 계속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들로는 어쨌든 짧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아까 요 전 페이지에서 봤던 제가 파란색 네모 있잖아요. 요 파란색 네모 요걸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창업에 관련돼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우선 R&D 먼저 얘기해 드릴 건데 R&D 쪽은 이 항목은요 특히나 강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창업 쪽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1번 항목에서 개발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는 그냥 어떤 기술 개발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러고 나면 아까 제가 4번 항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4번 항목의 4.1 항목, 4-1 항목이고 그 안에서도 4-1의 가로 2번 항목인데요. 보시면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도 기술 개발 목적과 성취도, 그다음에 기술 개발 목표의 성과 측정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혹시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를 해보시는데 요걸로는 참 쓰기가 좀 되게 애매해서요. 잉크색을 제가 까만색으로 놓고, 자, 개발 항목, 자, 나는 어떤 걸 개발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개발 목표,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성과 측정 지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해마다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건 내용도 공부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표님께 빠르고 쉽게 가르쳐 드릴까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된다고요. 자, 이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 마우스라서요. 그냥 마우스 가지고 해보면, 자,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뭔가 R&D를 한다 그러면 어떤 항목을 자, 연구를 할 거냐 그러면, 자, 항목 가지고 놓고면 그립감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손에 쥐는 그런 감독, 그립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립감이 사실은 좀 목표가 작긴 한데, 자, 그립감이라는 항목, 자, 첫 번째는 그립감, 그 다음에 휠의 내구성, 이렇게 지금 제가 휠을 잡으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죠. 휠의 내구성 뭐 이런 항목들을 한 5개 정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립감은 뭐 글로벌에서 가장 뭐 그립감이 좋은 제품이 뭐 뭔데, 뭐 로지텍이든 뭐든 뭔데 걔 90%까지 가겠다. 뭐 마우스 휠의 내구성은 글로벌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데, 자, 거기에 95%까지 근접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셔야 돼요. R&D에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목과 목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잉크색을 가지고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성과 측정 지표입니다. 성과 측정 지표인데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성과 측정 지표는요. 공공기관에 또는 공인된 기관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표로 가지고 측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5개 항목의 목표까지 제시하신 다음에 대표님이 떨어지실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자체 평가 또는 자체 측정이라고 얘기하시면 떨어져요. 그럼 5개 항목 중에 하나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저기 두 개가 가잖아요. 그러면 빨간불이 막 사이렌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연구소장님이었던 대표님들이 여기를 보시면요 항상 자체 평가를 넣어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가 있는 게요. 자, 내가 지금 개발하려는 건 실제로 내가 처음 개발하거나 이전에 이런 유사 기술에 대한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 측정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평가 측정 지표가 없어서 내가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 평가 지표가 있다 그러면요, 그 개발의 신규성이나 참신성이라는 항목에 되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걸 개발할 필요는 없으니까 되게 참신한 거, 연구의 선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이전에 개발했던 걸 추가로 개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약간 아이러니예요. 근데 이 지표가 기존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임과 횡령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가를 갔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큰일 날 일인데 자체 평가로 간다 그러면요, 업체에서 저를 매수를 하는, 금전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에, 그 공공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공인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대표님들이 이 지표를 자체 평가라고 하는 순간 그냥 게임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선정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지표가 좀 힘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시잖아요. 콘텐츠 기업들은 R&D 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소프트웨어 쪽도 이 평가 지표 잡기가 되게 힘들어서요. 그래서 기술 사업화로 가시는데 콘텐츠 기업들은 또 기술 사업화도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콘텐츠 특화 R&D나 콘텐츠 기업을 위한 특화 지원 사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하드웨어가 좀 들어가거나 그러면 조금 나아지고, 아니면 투자 연계 지원 사업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팁스도 R&D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7번, 8번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고 어떻게든 만드시는 게 좋은데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4-1번 항목에 대한 설계를 먼저 또는 기준을 잡아놓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비즈니스와 기획과 사업 계획서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할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다음에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할 얘기가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업 계획서 작성을 보면서 자금 조달의 개요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비즈니스와 기획과 사업 계획서가 같은 맥락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자, 보면 돈을 버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비즈니스는 손발, 즉 행동이고요. 기획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빨리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 과정들이 기획이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문서로 정리해서 남들과 공유해서 더 빨리 많이 크게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이후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자 요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형식에 관련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형식에 관련된 강의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들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게 접근하실 때가 있는데, 그걸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창업을 하시거나 스타트업을 하시면 대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문서들이 있고 대외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문서들이 있어요. 대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문서는 정리해 가시면 되는데,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들, 이건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문서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금에 관련된 문서는 네, 그렇죠. 자금에 관련된 문서는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회사 소개서, 그다음에 홍보물, IR 투자 제안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서는 잘 보시면 누구에게 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휴사에게 함께 사업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물은 고객님 사주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투자자님 또는 채권자님 투자해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누구에게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게 다른데, 보통 대표님들이 어떤 실수 하시냐면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쓰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 만들어서 여기저기 쓰셔도 좋은데요. 이게 다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언젠가 쪼개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하게 쓰시는데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시니까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쓰신다고요. 그럼 결과가 좋지 않아요. 사실은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순서와 비중이 다르거든요. 순서와 비중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나쁘진 않은데 대부분 인지를 못 하세요. 회사 속에서는요, 제휴사에게, 파트너사에게 또는 우리 외주사에게 함께 사업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신뢰가 있으니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라는 이제 깨알 같은 멘트가 있어요. 근데 신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돈 안 띄어 먹을게.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좋으실 테니까. 돈 안 띄어 먹을게. 자, 내가 너하고 돈 거래를 할 때 돈 사고 안 칠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뒤통수 안 칠게. 이 두 가지입니다. 신뢰가 있다라는 건 자, 돈 문제 안 생기게 하고 뒤통수 안 칠게인데 돈 문제는 관련해서는요, 재무제표가 이 신뢰를 특히 금전적인 이슈를 반영하는 겁니다. 어쨌든 재무제표가 엉망이면 재무제표가 엉망이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영업을 장사를 해서 돈을 못 벌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재무 상태가 되게 안 좋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 안 칠 게는 보통 회사의 연역,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전에 보면 어디랑 계약하다가 깨졌고 어디랑 뭐 하다가 소송이 붙었고 이런 거 다 이제 레퍼런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많은 회사랑은 진짜로 일하시면 힘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대표님 요거가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보통 한 3년쯤 지나야 이제 겨우 뭔가 알아볼 만합니다. 3년쯤 지나야. 근데 3년 되기 전에 가끔 그런 얘기들이에요. 3년 되기 전에 막 수익 내고 막 빵빵 터트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 중에 영재를 넘어가는 천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내 갈 길 가시면 되는데 그전에는 보통 있잖아요. 대표님의 그동안 살았던 연역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홍보물과 관련해서 고객님 우리 물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IR 투자자가 어떻게 다르냐. 일단 읽는 사람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렇긴 한데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지금 폰이 저쪽에 있긴 한데 그냥 이게 폰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폰인데요. 저는 지금 갤럭시 플립이라는 폰을 플립 3를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저 말고도 갤럭시 플립 3 플립을 구매하신 분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플립 마음에 드세요? 또는 갤럭시 마음에 드세요? 그럼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나쁘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분한테 제가 바로 여쭤봐요. 작년도 삼성전자 매출 변동 실적과 매출 추이와 그 다음에 지분 구조, 그 다음에 소송 현황 등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다음에 22년부터 25년까지의 중장기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체로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시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딴 데를 보세요. 이유는 자, 나는 갤럭시에 관심이 있지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표님들이 대부분 회사 속에서나 홍보물 가지고 IR 투자 제안서, 즉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자한테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투자자들은 참 내 투자 이익을 내가 투자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이냐, 얼마나 빨리 많이 낼 것이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투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채권자, 즉 은행, 대표적인 게 은행이 있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얼마나 따박따박 내면서도 안정적으로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 한 3분의 2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점이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대부분은 그렇게 설명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 이걸 인지를 못 하세요. 저도 이제 딱 가잖아요. 저도 투자도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새로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서 거기는 이제 스케일업이 필요한 회사라 지금부터 이제 투자자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가자마자 지금 앉은 자리가 뭔지 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라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뭐 프리인지 그러니까 시리즈 단계인지 프리 단계인지 뭐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섹터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느 쪽 분이신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향 같은 거 봅니다.
뭐 저희 쪽에서 메자닌부터 해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하고 안 맞는 분하고 얘기 안 하는데 맞는 분한테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그분한테 맞춰서 내용을 조금씩 변경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와 비중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관심 없는 분한테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한 2, 3분 얘기해 보면 아 나한테 관심 없겠구나 바로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좀 뭐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저도 투자를 해봤고 지금도 시드 단계 투자들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표님들이 그런 걸 알고 접근을 뭐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가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지는요. 회사 속에서 홍보물 IR 투자 제안서 즉 자금 조달 신청서인데 이 자금 조달 신청서에 관련된 세부 내용입니다. 보시면 창업에 서면 평가가 있고 창업에 대면 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서면 평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대면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 전장에서 자,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의 사업계, 그러니까 외부 문서가 있어야 되고, 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총 나한테는 6종류의 대외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 6종류를 다 만든다? 잘 안 되실 거요.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나면 뭔가 사업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조금씩 고치셔야 돼요. 그런 거 다 감안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뭐 모듈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요령이 생기시긴 하는데 처음에는 보면 참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창업 지원 사업의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 그다음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는데 보시면 관점이 자, 내용적 관점과 형식적 관점이 있어요. 자, 내용적 관점은 제가 이미 수차례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자, 형식적 관점인데 서면 평가는요. 보시면 요 전장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자, 지원 및 협약 절차에 보면 공고 신청, 서면 평가, 대면 평가, 현장 평가, 요건 협약, 수행 뭐 이런 식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선발되려면 어쨌든 서면 평가하고 대면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면 평가 때는 말 그대로 서면만 그러니까 종이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한글 사업 계획서 요즘에는 이제 MS 워드를 가지고 제공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글로 진행을 합니다. 서면 평가 때는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서면 평가 때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되는데 보통 내용 없이 길게 쓰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잘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면 평가 때는 있잖아요. 대면 평가 자료가 조금 부실해도 말로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뭐 대부분 오시면요. 서면 평가 자료, 대면 평가 자료는 너무 별론데 대표님이 너무너무 괜찮으실 때가 있고요. 대표님이 대면 평가 자료 보고 또는 서면 평가 자료나 대면 평가 자료 보고 기대했는데 대표님이 발표를 너무 못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가끔 보면은 대표님이 너무너무 뛰어나신데 뭐 어떠한 이유든 이제 서면 평가나 대면 평가 자료가 부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이런 대표들이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작성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와 보면요. 서면 평가 때는요. 세로 양식이고 HWP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쪽인데요. 여기 특성을 좀 보시면요. 자, 이제 세로 양식이기 때문에 이런 표라고 하죠. 도표가 적절하지 않아요. 파워포인트 때는 도표 쓰면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 되게 타이트하다 그러죠. 오밀조밀하게 써도 잘 보이는데요. 한글로 가면요. 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텍스트 위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럼 텍스트 위주로 쓰실 때 길게 쓰시면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루에 제가 서면평가 갔을 때 뭐 일반적으로 한 25개 정도 평가를 한다 쳐요. 그래도 많은 숫자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해봤을 때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혹시나 저는 그 업체 하나가 평가하는 되게 많은 업체 중에 원오브 댐이지만 제가 하는
평가에 따라서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 눈이 침침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길게 쓰시는 것보다 키워드 위주로 딱딱 떨어지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서류로 승부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 너무 길게 쓰세요. 자, 파워포인트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2009년, 2006년인가 7년부터 스티브 잡스식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스티브 잡스만 해야 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흉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 계시는 곳이 실리콘밸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스티브 잡스도 아니잖아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신 다음에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요, 그냥 스탠다드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서 하실 때는 한국식으로 스탠다드하게 가시고요. 글로벌 가신다, 아니면 처음부터 글로벌 가신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잡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글로벌 쪽 분들하고 일해봐도요, 스티브 잡스니까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데요, 너무 띄엄띄엄 하세요. 그러니까 뭘 보면은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를 그냥 디스크립션 설명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형태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평가위원들이요, 이게 맥락을 못 잡아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맥락이 없어요. 발표하실 때 보면 그냥 스탠다드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도표를 좀 말씀드리면요, 보통 보면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도표나 도해를 많이 활용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한 70% 정도 맞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도표, 도해를 쓰고 나시면은 거기 밑에 summarized, 그러니까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도표, 도해를 일단 제가 다 못 읽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도표, 도해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못 읽어요. 두 번째는 도표, 도해를 서머라이즈를 안 주시면 제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 가지 항목이 이 표 안에 들어있어요. 비용이 15% 증가하나 업무율이 50% 증가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대 효과 또는 비용 감소 효과는 30%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포커싱이 실질적인 비용 감소 또는 수익 증대 효과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여길 봐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안 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읽다가 비용 증대 15%만 보게 돼요. 그거 얼마나 큰 손해예요. 차라리 안 읽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지면 되게 손해를 보세요. 그래서 도표나 도해를 쓰시고 나면 항상 서머라이즈드, 즉 요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떠먹여 주세요. 평가위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서머라이즈 된 그 내용을 보고 표를 다시 보면 되게 빨리 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정말 기술 쪽과 관련해서 비교 조견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이상한 문구를 써갖고요, 제가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단위나 수치를 써가지고 뭔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경쟁사와의 경쟁력을 보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경쟁 요소 할 때 하시는데요. 일단 창업 지원 사업에 그런 걸 전면에 내서 막 쓰시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통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냥 요 정도만, 요거를 하기 전에 그냥 제가 다른 좀 편한 페이퍼를 한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고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잠시만요.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분이죠? 10분 남았나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보통 제가 업체를 만나면은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이 업체가 사업할 준비가 되셨는지,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튼튼한지 좀 여쭤보는데요. 이게 마치 빙고 같습니다. 뭐 유사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질문 몇 개를 해보면서 대표님의 준비 상황들을 보는데요. 이제 저희 여기서 보면 세일즈 피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즈 피칭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내가 왜 사? 이걸 물어봅니다. 이게 핵심 구매 요소, 키바이 팩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산대요?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대표님들이 여기서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편해서 행복해서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고객분들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까요? 남이 나한테 물건 팔 때는요, 그런 요소들 가지고 내가 사진 않아요.
그런 요소만 가지고 살 때는 이미 되게 인지도가 높은, 즉 브랜드가 잡힌 제품들인데요. 나 막 시작할 때 브랜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도 내 걸 대기업처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팔 때는 그렇게 강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왜 사? 여기서는요. 뭐 대부분은 정말 싸니까, 아니면 정말 튼튼해서, 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내가 왜 사? 여기가 핵심 구매 요소인데 대부분 여기 답변하시는데, 정말 손님 앞에 놓고 그런 답변을 했을 때 손님이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답변하시는 분 의외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세 분 중에 한 분도 답변 못 하실 때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왜 사? 다음에 왜 또 사? 이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게 재구매 요소입니다. 이것도 거의 이거는 진짜 답변 못 하세요. 여기 관련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 완전 옛날 사람은 아니죠. 그냥 좀 옛날 사람이라, 서울 사람인데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어요. 반대로 뭐, 경주에 계셨던 분이 서울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경주 갔을 때 이제 거의 한 30 몇 년 전 일이네요. 경주 갔을 때 샀던 게 하회탈 열쇠고리, 그다음에 효자손, 그다음에 경주 머루줍, 이 세 가지를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요. 부모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뭐 그러면서 뭐 그냥 그랬다고요. 별로 진짜 안 좋았어요. 제가 다음에 경주 갔을 때 하회탈 열쇠고리, 그다음에 머루줍, 뭐 이런 것들을 샀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안 샀어요. 재구매 요소가 되게 약했다는 얘기예요. 대표님들 콘텐츠 기업이시니까, 콘텐츠 기업 많으시니까 콘텐츠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또 특히 여기서 혹시나 관광 쪽 있으시면요, 재구매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재구매 요소가 너무 약한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격다짐 형태로, 아니면 논리적이라보다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제시하시면요, 거의 사업이 안 되세요. 제가 울산 가면 울산의 그 막걸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울산의 막걸리, 제가 뭐 얘기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 탄산. 그 막걸리는요, 저 맛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막걸리는 보통 막걸리 막 이렇게 흔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막걸리 이렇게 잘 따면은 지가 알아서 섞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퍼포먼스인데, 그 퍼포먼스 때문에 받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울산 출장을 가면, 제가 울산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 쪽이나 대경권을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라, 울산 가면 그 막걸리를 항상 뭐 두세 개씩 사갖고 와요. 사실 저렴하지도 않아요. 뭐 한 병에 18,000원이 거의 2만 원 가까이 하는 건데, 그거를 몇 개를 사갖고 이제 친한 지인들한테 주면 지인들이 다 막 이렇게 실수해서 다 터트려 버리시잖아요. 막 흔들어갖고 터트리시잖아요. 살살 떠는 그 퍼포먼스가 되게 좋기 때문에 재구매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 또 살 건데 너에게 요 재구매 요소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재구매 요소를 얘기를 못 하시면요, 죽 써서 개 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중견기업이 또는 중소기업이 길 닦아 놓으니까 대기업이 와서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골목상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창업하시면요, 그냥 무규칙 무제한 무체급 경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심지어 그런 업체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도 난 살아남아야 돼요. 대표님들 경쟁자 대비 차별화 요소인데요, 이거 못하시면 정말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왜 너한테 사야 되니? 이 질문을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왜 되게 멀리 있는 진짜 맛집들 보면요, 진짜 뜬금없는 막 논두렁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막 진짜 산골 한가운데 있어서 저런 데다 식당 차려도 되나, 막 이런 곳에도 있단 말이에요. 가보면 서비스가 엄청 좋다든지, 음식이 맛있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이렇게 뭐 신선 노름할 만한 뭐 그런 지리적 위치가 있다든지, 어쨌든 내가 다시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빨리 여쭤보는데요, 답변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호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투자해? 이게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타당성인데요.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적절한 용어들을 적어놨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요 밑에 걸 파악하신다고 보면 돼요. 내가 왜 투자해?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타당성, 즉 아이템의 타당성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왜 지금 해야 되지? 그러면 시장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쿠팡이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서 이제 19년에도 받고 2000년에도 받았어요. 20년에도 받았어요.
사실 19년 받은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20년에 투자를 할 때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비전 펀드가 실적이 안 좋다 그러더니 이게 악수를 두는 건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뭐 그랬는데 바로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를 예견한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자 온라인 디지털 커머스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쿠팡의 승자라고 봤으니까 어쨌든 그 적자 상황에서도 투자를 했겠죠. 실제 뭐 운이 좋아서 작년에 뭐 그냥 한 방에 끝냈죠. 그냥 IPO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조라는 돈을 거의 한 10배 이상을 10배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10배 이상을 2년 만에 뽑았잖아요. 돈 단위가 틀린데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비전 펀드는 그 투자할 당시에 쿠팡이 그렇게 그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쇼핑 트렌드는 온라인으로 간다. 특히 이제 그걸 선도할 수 있는 업체가 쿠팡이다라고 본 거고요. 자, 가치에 대해서도 쿠팡이 그 당시에요. 진짜 경영 잘해서 1년에 막 6천억 손실 봤다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경영을 잘해서 1년에 6천억 손해봤다라고 얘기 나오는 그 회사에 몇십 조의 가치를 보고 막 1조씩 투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가치 밸류에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정 매출 및 예상 투자 수익 밸류에이션이 있었겠죠. 그리고 당신에게 투자했는데 이건 팀 역량 및 수익 가능성인데 이때 이제 그 전까지는 쿠팡, 위메프, 티몬이 있었는데 뭐 그냥 지금처럼 막 이렇게 넘사벽의 격차는 아니었어요. 19년까지만 해도 그냥 한 두세 배 정도였어요. 두세 배는 넘사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넘사벽이에요. 저희 배우자께서 집사람이라는 용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배우자께서 자, 그 당시에 쿠팡 팀원 19년에는 쿠팡 팀원 위메업을 다 썼어요. 그리고 쓱 SSG까지 썼는데요. 지금은 그냥 쿠팡에 그냥 종속됐어요. 쓱을 가끔 쓰긴 하는데 그냥 쿠팡이에요. 쿠팡에 뭐 무슨 패밀리 뭐 한 달에 10,000몇 원 가입하는 거 그거 당연히 내고 쓰고요. 그냥 쿠팡에 그냥 종속됐어요. 저희 배우자께서 그냥 종속되니까 저까지 종속돼 버리잖아요. 요 얘기를 하면 되고요. 피치 얘기는 너의 아이템이 뭐니, 뭐 하려고 하니, 그러면 아이템하고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고 기존 거보다 뭐가 좋니, 그럼 아이템이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 그 다음에 고객이 진짜 원하니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고, 그 다음에 돈된이라고 얘기하면 시장 진출 및 성장 전략이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니라고 하면 우리 팀의 수행 역량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보시면요. 대체로 사실은 요 전 페이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의 제약으로 그냥 여기 보시면요. 사업계획서 안에서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자, 뭐하니 남들보다 뭘 더 잘하니 이게 돈이 되니 너 잘하니 그 다음에 그동안 뭐 했니 앞으로 뭘 할 거니 뭐 이런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시다 보면 그냥 투자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되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강의 부분은 조금 이제 시간상의 제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뭐 못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자금 동향의 개요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나 평가위원들 각각 개별적 관점에서 이런저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뭐 지금 이제 강의가 끝난 시간인데요. 이 시점 되면은 우리 항상 응원의 메시지 또는 응원의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저도 창업을 해봤고요. 지금도 창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남 같지도 않고요.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응원 한번 하면서 또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